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상당히 자주 여러 번 냈거든요. 20여 차례 냈는데 지난달만 해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여러 규제를 쏟아냈는데도 그럴 때마다 잠깐 하락세를 보일 뿐 결국엔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보이니까 규제 강화를 좀 시사했는데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특별한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부 정책도 있고 경기도 있고 금리 같은 중요한 변수들도 있고요. 또 수요 공급 같은 영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 100% 좌지우지한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만으로 시장이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전 세계의 선진국가들,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거의 들어가고 있죠.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성장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꺼지거나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꺼짐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한국의 성장률도 2%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발표하고 있고 강력한 규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마다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핀셋 규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거래를 동결시키겠다라는 정도는 사실 자본주의 국가 시장 경제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시장의 심리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2017년도하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강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 그래서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약간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구매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이제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규제가 나와도 이제 좀 시장에 내성이 생겼달까요? 규제 나와도 아니야, 살 사람은 사, 집은 모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여전히 이제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과세 강화한다고 해도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되고 나서 자식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집으로 증여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집도 한 번에 증여를 못하면 집을 지분으로 쪼개서 줄 수도 있으니까요. 부분 증여라도 계속하면 된다라고 해서 증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주목할 만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할 거고요. 종부세 강화 얘기했으니까 그 방향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 해라.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지금 규제 방향은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규제만 하느냐? 규제만 해서는 시장의 수급이 풀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제 공급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이제 대중의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공급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한가요? 집은 많죠. 집은 보시면 다 집이죠. 한강변을 따라서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이 없나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집은 지어왔기 때문에 허물고 짓고 하면 전체적인 양은 부족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전국적으로는 이미 이미 보급률이 104.5%, 104% 넘어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집 자체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선호가 집중되고 있는 곳에 집이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1000만 가구 정도 되죠. 서울이 40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서울이 400만 가구 이외에도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서울 안에 아파트 개수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168만 개입니다. 그러면
400만 가구가 다른 주거를 선호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아파트보다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다면, 그렇다면 전체 집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아파트가 신분의 상징 같고 아파트에 꼭 진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냐라고 하면 아마도 서울의 400만 가구 대부분이 아파트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구수 통계를 가지고 2인 이상의 서울 가구수가 몇 호인가를 봤더니 2인 이상 서울 가구가 26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168만 개 가구 대비 90 몇만 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인 이상 가구가 다 살기에도 아파트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세미나에서 한 젊은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연구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1인 가구도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이 증가하고 주거의 질을 좀 높이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아파트를 살고 싶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공급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거는 다른 어떤 나라랑도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게요. 이렇게 일관되게 32평, 24평의 어떻게 보면 표준형 아파트를 원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편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하는 게 취향이 좀 다양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남들이 좋다는 게 좀 더 좋다.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모든 규제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감정원 시황을 봐도 충북이나 뭐 세종 이런 데가 0.6% 넘게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 거품은 꺼질 때까지는 누구도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품이다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청주의 가격 상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호재를 너무나 강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라도 호재가 있다면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유동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작은 호재만 보여도 당장 가서 매수하려는 힘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는 방사광 가속기라는 거를 이제 거기 청주에 짓겠다라고 5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급등한 지역인데요. 발표 이후에 지금 최근 3, 4주 정도를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갑자기 청주에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언제 생기느냐? 찾아보니까 빠르면 2028년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방사광 가속기는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연구시설이라서 그 자체로는 엄청난 인구 유입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청주 같은 경우는 대전과 세종과 청주 이 일대에 상당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개발 호재를 찾으시는 분들이 원래 많으셨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지역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원래 많으셨던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작은 호재, 방사광 가속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정됐다라고 하면 바로 사실 만한 자금이 있다. 이걸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아예 지방인데 지금 수도권의 곳곳에서도 뭐 10억 원 돌파, 심지어 최근에 20억 원 돌파도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서울도 그랬죠.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다가 강남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분당, 일산 1기 신도시들이 있었고요. 2기 신도시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3기 신도시를 논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서울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집들이 많죠.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9억 원, 10억 원 넘는 집들을 일반인들이 적은 양의 대출, 지금 규제 하에서의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조금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만 아닌 조정대상 지역 정도만 나가도 대출 한도가 10%, 20% 늘어나고 그리고 집값도 조금 싸죠. 그런데 거주 여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신분 당선이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9호선이 연장된다. 이런 지역들에 가보시면 충분히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만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서울보다 비싸니까 거품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또 그러한 신도시를 선호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광역교통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서울 중심지까지 편리하게 올 수 있느냐의 교통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도시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매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